안녕하십니까. 마음 서핑 청춘이란 이름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치유 그리고 회복을 고민하고자 이곳 오대산 월정사에 네 분의 전문가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담을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저희들이 뉴 노말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말은 이제 노말에서 벗어나서 뉴 노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단계를 많이 넘어서서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기억도 지금 흐릿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희 어른들의 뿐만이 아니라 특히 지금 아직도 자라고 있는 특히 어른들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할 그런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무게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보호 아래서 안정된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즐겁게 그리고 충실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흔들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그 세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세계를 보호해 주던 가족, 학교, 친구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어느 것도 지금은 튼튼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정부나 이런 지방 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러한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기조차도 참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것이 더욱 걱정스러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대산 월정사 이 큰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회의 큰 문제를 놓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앞서서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오늘 모이신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 한 분 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 두 번째 계시는 분은 우리 오대산 월정사의 교구장 스님이신 정념 스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속의 수도 행자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굵직한 발언으로서 이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 계시는 분은 제임스 후퍼 박사님이신데요. 환경과학자이시고 그리고 그 기후 컨설팅 일을 요즘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세 번째 계시는 분은 우리 장근영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선생님은 이미선 교수님으로요.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에게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념 스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강원도 오대산은 그 치유, 힐링 그리고 또 이 구도의 그 오랜 성산 정말 세이크릿 마운틴이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현재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가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치유 그리고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스님께서 보시는 치유, 회복, 특히 그 진정한 치유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가 그렇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굉장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 수업과 더불어서 또 일상의 삶의 문화가 이제 코로나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비대면의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 생명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이 소위 육건이랄까요, 눈과 귀와 또 우리의 언어든 또 몸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적 현상이든 또 우리의 어떤 대뇌 구조나 또 이게 이 생각이라는 이 문제도 결국은 다 자연 환경과 연결돼서 이루어져 온 그런 진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구축해 나가는 이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고, 이 시점에 바로 코로나가 또 팬데믹을 일으켜서 더욱 하나 이게 우리는 이 이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빠른 지금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만은 이 우리가 비대면 또 이제 초연결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온라인 이 문명, 이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안온, 우리의 행복을 진정하게 다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결국 사람은 이 오프라인 선상 속에서 지나해 왔던 이 우리 4대 육신이라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문제를 결국 그 속에서는 완전하게 이 해결할 수 없다. 다 자연의 이 오프라인이 숲과 또 자연 환경 또 우리 인류가 구축해온 이 문화, 인문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현대 문명,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자아감의 상실이든 또 정체성의 이 훼손이든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고통과 또 마음 병리 현상들이 결국 이 온라인 또 이상으로 이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만이 결국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우리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인문적인 내용의 이 한 또 측면인 이 명상수행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 우리의 치유 또 회복, 또 다른 하나 이게 삶의 가치관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결국 이 명상이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 이 오대산이 그런 내용들을 잘 하나 이 구축해서 정말 하나 치유와 회복의 이런 도량으로 또 산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지금 그 자연과 그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오대산이라는 이 자연 환경이 가지는 그 치유력이 결국 우리의 어떤 삶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 지금 피곤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그 명상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요. 불교는 오랜 수행과 구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서 그 명상이라는 방법을 오래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보통 명상하면은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이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요즘 보면은 불교인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그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유명인들도 명상 수행을 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 요즘 그래서 미디어에 부쩍 그 명상에 관한 그런 보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님께서 보실 때 그 이렇게 명상이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명상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명상이란 한편 이 마음 피움의 그런 이제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쉼 없이 이제 채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도 컵에 차게 되면은 더 채울 수가 없듯이, 그러나 이제 빈 이 컵 속에서는 어떤 또 물들을 또 더 담아내고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공능이 있는 거죠. 그러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도 꽉 차 있게 되면은 다른 것을 갖다 잘 받아들이고 또 더 넓은 하나 이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기에 대한 이해도 아마 꽉 찬 마음 속에서는 바르게 자기를 통찰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피움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객관의 세계들, 이 세계에 대한 이해도 마음 피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이 지혜의 힘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이 오늘날 더욱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보 문명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양산하면서 쉼 없이 정보 문명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또 그러고 이 객관 세계는 쉼 없이 또 수많은 뭐 쾌락을 이야건 또 우리들의 성취를 위해서 또 다른 물질의 생산 속에서 그 속에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밖으로만 지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진정한 자기 인생의 삶이 항상 밖으로 종속되고 또 자기라는 이 에고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욕망과 이기성, 이것이 곧 자기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또 세상을 불태우게 되고 또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또 원인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명상을 통해서 좀 내려놓고 비워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좀 넓게 세계를 바라보고 또 자신과 더불어서 이웃 또 주변 함께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갈등 요인도 줄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평화를 갖다 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 관점이 결국은 자기 비움이라는 이 명상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 행복을 줄 수 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이야기 같이 채우고 채워서 더 채울 것이 없는 것이 그게 최고가 아니다. 비우고 비워서 더 비울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 최고이자 또 안온과 평화 행복을 비워서 찾는 일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오늘날 이 비움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또 전환시켜 보는 힘이요, 또 창조적인 이런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데도 결국 이 마음 비움이라는 맹상의 힘이 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아마 맹상은 지니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의 아마 필수적인 이런 아마 일상의 문화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맹상이라는 이런 이제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또 특히 유발 하라리의 유명한 또 이야기도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생물학적으로야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 알고리즘 현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의 구조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이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현미경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 이 맹상을 통해서 나란 누구인가의 이 지도를 스스로 탐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이런 관점을 제시하듯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맹상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제 고통, 우울, 또 다른 감성 조절이라든지, 또 창의력을 높이는 일, 또 세상을 함께 더불어서 뭐 공생, 또 공존,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데도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문화가 맹상 문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이 이렇게 밖으로 그동안 지향하는 삶, 그리고 계속 채우기만 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그것을 비워야 되는 때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분은 우리 제임스 후퍼 박사님이신데요. 그동안 그 무동력 도전 그런 걸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 어떤 것인지, 왜 무동력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소년 때부터 그 모험하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 그냥 학교에서 그 자전거 동아리 뭐 같이 해서 뭐 학교 근처에 뭐 자전거 많이 타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일 길게 한 그 무동력 탐험은 북극에서 남극까지 정무동력으로, 그래서 한 4만 킬로는 스키 타고, 개설매 타고, 바람으로 가는 요트 타고, 뭐 자전거 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거기서 나온 그 뭐 열정이나 좀 관심 많이 생겼어요. 그 사실 뭐 밖에 뭐 모험이나 도전, 뭐 그 뭐 산 타는 것만 뭐 해도 차 안에서 아니면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하면 그 자연이랑 연결 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나랑 자연의 그 사이에 벽 있기 때문에. 근데 무동력으로 뭐 여행, 뭐 모험하면 바람도 느끼고, 그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진짜 자연 경험하고, 그 경험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저 이제 모험할 때 거의 무동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연 환경 뭐 보면 저도 그거 관심 있어서 나중에 또 뭐 공부하고 싶고, 그 뭐 과정에 대해 또 알고 싶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무동력 여행 뭐 추천하지만, 저한테도 거기서 배운 것은 이제 제 커리어, 제가 이제 하는 일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동력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소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칭이 붙는데요. 탐험가, 교수, 그리고 지금은 이제 Sustainability Consultant, 그리고 뭐 Environmental Scientist 등 여러 가지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일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험가라는 것이 탐험가 이게 이제 그 명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성인이 될 그 청소년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모험가로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 제가 뭐 연구해서 다른 교육 시스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부담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서 교육 시스템은 시작은 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 대학교만 입학받을 수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는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는 부담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0대는 30대 뭘 할지 걱정하는 시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10대는 미래보다는 현재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생각하면 직위로 제일 높은 직위는 동국대학교 거기 조교수 했는데 그것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저 만한 사람 중에 교수님이었다고 뭐 그런 사람이 없고 제가 그 청소년대 뭐 19살 때 에베레스트 등반했고 그다음 뭐 20살 때 이 북구에서 남극까지 그런 탐험했고 뭐 다른 뭐 모험이나 탐험 많이 했는데 보통 사람이 만날 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저밖에 없는 그 경험. 그래서 제가 추천 뭐 할 거 있으면 이 청소년대 10대는 내가 내 특징이 뭔지 나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 시간 가지고 그 시간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나밖에 없는 뭐 경험, 나밖에 없는 실력 그 생길 테니까 그것에서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뭐 할 일 뭘지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는 시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지금 어떻게 더 넓은 경험할 수 있는지 그거 집중하면 나중에 거기서 일 나올 거예요. 네. 어떤 10대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 말씀 너무 크게 울립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성인 어른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모실 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장근영 박사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전문가로 제가 들었는데요. 질문 드릴 것은 뭐 요즘 청소년들 그 게임, 뭐 스마트폰 이런 기기 노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가족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게임 중독이라는 이런 이상한 병명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높은데요. 그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그 게임 산업의 그 어떤 뭐 국가 GNP에서 봤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양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특히 또 그렇지만은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 입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온라인 게임 연구를 했는데요. 발달심리학 연구실에서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저 말고는 게임하는 대학원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니까 저도 게임 많이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특히나 다음 날까지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는 안 쓰고 게임을 더 신나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거 문제다라는 걸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게임이 그냥 이제는 생활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선택하고 뭐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어디에나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어떤 21세기의 대표적인 문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모르면 그 다음 세대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소통의 상식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적절히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하고 그런 능력이 그냥 어떤 교양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두 번째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청소년들한테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게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임이 방금 중요한 요소고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게임보다 더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제때 자고 제때 먹고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기 방 청소는 한다든지 그리고 빨래를 한다든지 빨래 넣는 걸 돕는다든지 어쨌든 가족 구성원으로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 빼고. 그래야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학교 늦지 않고 학교에 가고 등교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고 그리고 숙제하고 성적 유지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학교의 교칙을 잘 지키고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도 다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없으면요.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세 가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면서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에 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러면 이제 게임이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게임 중독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방에서 한 4, 5년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봤고 근데 그 친구들이 게임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방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게임만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면 우리 아이가 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예. 더 우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잊혀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이라는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거와 유관된 여러 가지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효과 아니면 그런 장애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또 같이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 청소년 정책을 이제 그 연구하시는 이런 전문가로서 그러면 좀 더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한국의 이제 교육 시스템은 뭐 아직도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그 지식을 전수하고 그것을 이제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식,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미래 세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실 우리가 더 이렇게 교육의 방향이 좀 가야 될지 굉장히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좀 절실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가장 시급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시험에 너무 적응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시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청소년들도 그냥 정말 모든 것을 시험 중심으로 평가하는,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시험인간이다라고, 그래서 시험인간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근데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말 시험에 완벽하게 적응한 세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교 조사 같은 거, 학업 능력 평가 같은 거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언제나 상위권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능력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검사에 되게 익숙합니다. 검사를 되게 잘 받아요.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청소년 범죄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요. 그리고 규범을 되게 잘 지켜요. 규칙도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그것도 사실 시험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아까 제임스 후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강박적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의 또 다른 논리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되게 모든 면에서 강박적으로 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되는, 틀린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험 결과에 의해서 누구를 차별하는 건 그건 괜찮다. 다른 차별은 부당할 수가 있는데 시험은 정당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나쁜 애들은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누가 시험을 못 보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배우는 청소년들이 내면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를 잘 푼다는 거는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시험 문제 누가 잘 푸나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잘 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잘 푸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OECD에서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능력이 3개다라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적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인데 이건 우리나라 청소년들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능력이 뭐냐면 이질적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제 그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차별, 지역차별, 연령차별, 계층차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다 이질적인 집단하고의 갈등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뢰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는데 믿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세 번째 그 능력인데요. 제임스 후퍼 박사님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자율적인 행동이라는 건 처음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적인 생활이 체화되면서 내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목표도 정하고 계획도 수립하면서 목표 달성을 해가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제 자율적 행동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 혼자서 잘 하던 것들도 지금은 외부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학원에 맡기는 건 일반화됐고 요즘은 줄넘기도 학원에서 하고
심지어 게임도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 사회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키울 때 이게 우리 사회에도 과연 이게 괜찮을지,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에게도 괜찮을지는 상당히 걱정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행동과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질적인 집단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성 그리고 어떤 이질적인 집단과의 소통 이런 것이 세계 지도자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큰 자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희 지정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으실 분은 우리 이미선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한림대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주제 어떤 청소년 자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신데요. 그러면 좀 무거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이제 최근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 코비드-19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그 자살 충동하고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 결과에서 어떤 자살 충동과 가정 경제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하고 있는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좀 했었고요. 2020년도에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데이터를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이 약 한 5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정신건강 관련한 분야들의 요소들을 모아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면서 저희 연구팀들과도 많은 상의를 거쳐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기에 우리 집의 가정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인식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라고 해봤더니 전체 청소년 한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인식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오히려 자살이라는 힘든 그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그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 비율이 훨씬 좀 더 높게 나와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힘든 마음이 어떤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특히나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가서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난다거나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도움을 받는 비율은 훨씬 또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띄는 아이들이 아닌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참 이렇게 양육에 대한 돌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은 아이들이 많아졌지만 이게 정말 질적으로 돌봄이 정말 충족되고 만족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제도적인 지원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느끼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그렇게 가정 경제적인 측면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굉장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 현재 그 청소년 정신 건강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 세대와 어떤 그런 다른 특징이 있는지 일반적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또 2020년 이후의 아이들의 또 생각하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제 등하원의 문제인데요. 비대면 학습에 대한 어떤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등하원이 계속 조정이 됐고요. 또 기간마다 갑작스럽게 또 학년마다 학교에 가는 날짜들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주 3일에 학교 갔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하루만 갔다가 두 번만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변동이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게 된 게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학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고 친구들 만나는 걸로 이제 정말 공부보다는 친구를 만나러 이제 학교 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었다면 거기에서 이제 오는 고립감, 학교에 가지 못해서 좀 외롭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좀 느끼는 아이들이 또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로 뭐 코로나 1학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은 학년은 올라갔는데 뭐 학교도 낯설고 또 선생님도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가끔 가는 학교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도 또 낯선 학교를 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또 반 친구들의 이름을 다 알기가 더 어렵다거나 아니면 매우 극소수의 친구들만 교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었던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면 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이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 출석도 할 수 있고 뭐 선생님이 하라는 과제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너무 북적북적한 상황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제 편해, 더 좋아. 근데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 4단계가 또 격상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2학기에 전면 등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시점에 아이들의 불안이 좀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서야 적응하고 수업도 잘 됐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뭐 할만한데 왜 또 학교 가야 되지? 또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지? 이런 고민들이 또 늘어나게 돼서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는 반면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생겨서 이 접점을 사실 잘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선 박사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느끼고 있을 그런 고통, 그런 외로움 이런 것을 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지정 토론을 마치고요. 2부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생활이라는 것이 그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래 집단들에게서 이제 사회성도 배우고 그리고 기성세대하고 그런 신뢰 관계도 쌓는 거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고 그것이 학교가 지니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데서 박탈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그 이런 결핍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나오는 소외감이나 고립은 사실 정말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제일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겨서 또 특히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속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한데 그러한 범주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문제는 사실 뭐 한 가지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잘 키워야 된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좀 적응적이면서 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양식을 좀 연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정말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뭐 새로운 곳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일상에 대한 습관을 약간만 바꿔도 이런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좀 해소하기에 좀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와 같은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됐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접근적이고 좀 더 인지적인 그런 행동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지적인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또 부정적인 사고나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생망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제 나는 실패했다. 시험을 못 봤으니 이제 나는 도저히 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혹은 앞으로 더 이상의 이 세상에 희망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지만 그래도 좀 다음에는 다를 수 있을 거야. 뭐 이번에는 뭐 이랬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새로운 건 뭔가를 해볼까? 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겠지. 아니면 그렇지만 이 세상 끝난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 사고로의 어떤 전환 혹은 이런 대처하는 양식들을 계속 약간 좀 되새겨줄 필요가 있어서 아이들은 그냥 끝났다, 실패했다, 뭐 아웃 이러고 말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해야지만 어떤 결핍적인 요소들까지도 좀 개선이 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리는 연습, 그런 훈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학교 수업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등교 수업을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대면 수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지금 재택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숨은 기능들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일단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돌봄기관이었다.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돌봄 기능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시설하고 제도 속에서 생활하는 그걸 생활을 훈련시키는 생활훈련 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교육의 기저선을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실 이건 예전에 국민학교가 처음 시작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되기 위해선 기초 상식을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그 상식을 전달하는 그 모든 학생들에게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면대면 수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등교 수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사회성이나 오히려 세대 간의 어떤 신뢰 같은 문제는 오히려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단 그러려면 신뢰는 결국은 믿음직함이거든요. 근데 요 코로나 상황과 함께 많은 좀 예전에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어떤 돌봄과 신뢰의 장소로서 학교, 가정 이런 것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그런 가치가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른 스님. 예, 아마 이제 지금 이 팬데믹과 더불어서 앞으로 초연결 사회가 구현이 되면서 또 그동안에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게 상당 부분 하나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교육도 결국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인성의 함량의 방법이 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제 형성시켜 갈 수 있고 또 지식의 전달도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해갈 수 있는 좀 창의적이고 열린 교육 뭐 이런 어떤 지향 그동안에는 굉장히 하나 인성의 함량 또 내지는 지식의 하나 이 시험이라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이 교육들은 이게 상당히 하나 이게 사회적 하나 이게 변동과 더불어서 또 어떠한 인간 행위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깊게 논의되는 이런 시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이런 특히 이제 우울감하고 관련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국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사용 이런 것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도구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지만 청소년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참 해결을 한 가지로 참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 중독 이런 이야기가 참 언급되는 것처럼 이제 어떤 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이런 장기적인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이 발현이 되긴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런 외로움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상실감과 좌절감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실감과 좌절감의 정서는 그 외로움과 맞닿아 있는데 상실감은 언제 느끼냐? 내가 그냥 평소에 하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아니면 좌절감이라는 건 뭐 어떤 제한적인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런 내가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못할 때도 이런 좌절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환경에 놓이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연결은 계속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소통 창구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연결을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외로움이라는 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패널리스트 네, 저 뭐 그거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뭐 아직 소셜 미디어는 사실 아직까지 새롭잖아요. 뭐 오래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 첫 직업은 2009년에 이거 뭐 소셜 미디어 컨설턴트였는데 그때는 사실 뭐 회사들은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뭐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거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된 것인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 사람들이 완전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가는 시기인 것 같고 뭐 중요한 것은 사실 소셜 미디어는 뭐 사회생활 대신 아니고 추가라고 생각해야 되고 거기 뭐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프라인 하고 있는데 누구 추가적으로 소셜미디어 온라인 기능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내 이미 있는 사회생활 추가적으로 뭐 혜택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컨셉 계속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학교에서 아마 뭐 사회 교육 뭐 하고 있을 텐데 뭐 이 소셜 미디어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쓸 때는 뭐 생각해야 될지 그런 교육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뭐 인스타에 뭐 올리면 사실 다른 사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올리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인스타 보면 와, 그 사람 엄청 재밌게 산다, 계속 재밌는 거 하는데, 근데 저도 재밌는 것만 올리니까 사실 저 오늘 완전 지루했다 그럼 올릴 거야?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도 사실 그런 거 우리 다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보여주는 것은 뭐 현실이 아니고 그런 거 계속 좀 생각하면서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요즘 학교 교육의 대부분이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직도 이렇게 학교 폭력이 많이 난무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근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근절한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라는 게 대부분은 청소년들을 제한된 공간에 함께 모아놓고 같이 지내게 하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심각한 학교 폭력은 그 범죄에 가까운 것들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경쟁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가 이상한 학교지, 학교 폭력은 모든 학교에서 다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걸 숨길 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폭력은 사실은 사회생활하고 시민교육에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 남들한테 어떤 폭력이 왜 정당화될 수 없는지 같은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학교하고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일단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먼저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적절히 개입을 해야 되고, 그 권위가 학부모님들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한테 존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개입을 통해서 죄책을,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될지를 명확히 밝혀야지,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라는 걸 그때 배우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 죄책감을 형성을 하고 그게 양심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학교 폭력 사건을 통해서 사회와 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불신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되게 예민한 이유가, 저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은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학교의 학교 폭력에 비하면 상당히 약해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가 됐으면 모두 거기서 끝났다라고 종료할 수가 있는데, 종료가 안 된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을 신뢰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 시기에 어떤 겪고 지나갈 수 있는 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교육이 결국 시민 교육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단계로서 어떤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되네요. 이미선 선생님도 한번.
뭐 뭐든지 사실은 이제 후에 처치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치하는 거는 이제 뒤에 대한 그런 수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방 교육일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제 올바른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교육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누군가 어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했을 경우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주관적 고통의 크기를 참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등등이 좀 마련이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좀 안 좋은 상황들을 초래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명상 얘기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 큰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청소년기가요. 저희들도 다 그것을 지나왔는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그 사회는 이전에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속도로 새로운 어려움들을 청소년들에게 가져오는 도전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보 그리고 첨단 기술 이것으로 아마 이 시대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그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그 빠른 속도로 진보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라는 것은 과연 어울리는 그런 것일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오늘 관심 가지는 청소년들에게 그 명상을 접한다는 것,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명상 연구를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명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정념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운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같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빼내야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경험의 핵심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나를 깨닫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면 피드백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점을 냈는지, 뭐 상대를 몇 번 쓰러뜨렸는지, 승리하는데 얼마나 몇 %나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생활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 피드백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을 해도 나한테 생기는 변화는 아주 작습니다. 하루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정말 조금이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깨달아야지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거 할 만한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민하게 내가 지금 조금 나아졌다. 어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좀 낫다라는 걸 느끼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정서를 조절할 때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나는 화 안 났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 주변에서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이걸 조절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각을 통해서 성장 욕구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지금 안 좋구나, 근데 좀 나아져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자각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 내가 조절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자각을 통해서 생기는 거라서 그 피드백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행동이 사소하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게,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좋은 행동은 계속하게 하고 나쁜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명상의 아주 중요한,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상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자각, 그러니까 awareness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것으로 이제 규정하시고 청소년들에게 자기 삶을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또 성장하는, 자기를 더 임프루브 하겠다는 욕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예, 정보가 고도로 하나 이 초연결 사회로서 구현이 되고, 또 이제 초지능의 사회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하나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이 그동안에 희구해 왔던 영생의 문제든 초인의 문제든 또 다른 행복의 문제든, 또 우리가 지금 이 정보 문명의 이런 극대화된 이 내용들이 저 우주까지도 또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온 지구촌을 연결해서 다 이게 뭐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초능력의 시대죠. 아무리 그러한 기술로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진정하게 평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적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존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왜곡된 이 생각을, 이걸 소위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이 마음의 평화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구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로서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더 풍요롭고 편리하고 그것만 가지고서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소위 욕망의 문제나 또 이제 분노의 문제나 또 자기가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의 문제를, 이걸 치유하지 않게 되면은 항상 이 욕망의 불길은 이 세상에서 멈출 수도 없고, 또 이제 분노의 마음도 아무리 풍요롭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 분노를 조절하거나 또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이런 이제 관점이 이제 불교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것이 이게 분노를 조절시키고 욕망을 조절시키고 좀 더 연결된 이 의식을 좀 더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어떤 대상들이 단순한 집착심이 아니라 좀 넓은 차원에서 이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또 이제 함께 세상이 밝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관점의 이제 전환이, 그게 명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 처음이야 명상이 우리에게 일상에 다가오는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우울한 마음도 또 마음의 치유도 이렇게 하는 효율성이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자기 삶의 존재 의미, 또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도 큰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왜곡된 삶, 어떤 분노와 그 욕망의 그런 점철된 그런 삶을 넘어서서 어떤 우주적으로까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큰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두 가지 병이 있다. 껄병과 까바병이 있다. 하나는 껄병, 뭐뭐 할 걸, 이때 공부할 걸, 이거 좀 풀어볼 걸.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 병이 하나가 있고, 뭐뭐 할까봐, 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이거 하면 안 될까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명상이라는 거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해주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그 자체를 느껴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히어린 나우에 참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명상의 또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를 뭐 힘들어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순간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참다운 나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좋은 또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좀 약간 가벼운 주제로 아니면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요즘 이제 저희 사회에서 가짜 뉴스가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생성되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고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건 어른들이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가짜 뉴스에 가장 많이 휘둘리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진짜 믿으면 안 되는 걸 믿고 떡밥에 쉽게 낚이는 분들이 어른들이다라는 건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뭘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그리고 사실 인터넷 세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진정성이거든요. 진짜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말로 이건 진짜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진짜 어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계속 같은 꾸준하게 믿을 만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면 그러면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 뉴스는 좀 거짓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소셜 미디어랑 연결된 것인데 뭐 소셜 미디어 그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의견 그 의견만 들어볼 수 있으니까 요즘 이런 문제 커진 것 같고 우리 뭐 영어로 그 인포메이션 버블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 뭐 정보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얘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랑 의견 달라도 얘기하는 것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나도 어떤 의견 있으면 뭐 처음에 뭐 교수님 뭐 박사님이랑 얘기하면 뭐 처음에 제 의견 뭐 안팎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얘기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해보면 계속 다른 의견 들어보면 내 의견 틀린가 좀 의심 생기고 제가 더 그런 정보 알아보고 싶어요. 이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한테 너 틀려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질문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무슨 정보 주면 뭐 생각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일단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일부러 얘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세계가 점점 글로벌해지고 그래서 더 같은 생각 어떤 세계 평화가 진즉에 찾아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민족 간의 인종 간의 그 여러 가지 분쟁이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정세는 계속 편협해 가고 그 이웃 나라들과의 그 갈등은 아직도 여전한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어떤 지구적 차원의 연대 이런 관점에서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말해주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자기 한 마음이 맑아지면은 다
여러 사람 또 이 지구촌이 맑아진다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을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듯이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이기성을 좀 걷어내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또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다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특히 세계 지도자들은 더욱이나 그런 넓은 마음, 세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계 지도자가 또 될 수 있고 지도 국가도 될 수 있고 지도 민족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한 송이의 꽃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이제 다양한 민족이든 종족이든 또 각 개인이든 다 하나의 이 꽃송이다, 꽃들이다. 이 세상은 하나 꽃들이 다 장엄된 이 아름다운 세계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열린 눈을 열린 마음을 지닐 때 이제 세계 평화와 또 미래 희망적인 또 지구촌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연대 털 또 지혜 공동의 노력들이 함께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청소년 때는 특히 뭐 그냥 분노, 정의, 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앞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넓은 눈으로 이제 사랑의 마음, 정말 세상을 또 모든 생명을 좀 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좀 긍정적인 자기 사위의 또 대상을 바라보는 이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럴 때 세계에는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의 삶, 그런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기 계신 패널리스트 각자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 가지씩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제가 이제 마음 서핑인 것처럼 어떤 때는 파도가 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났다가 물을 먹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보호 요인을 정말 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더라도 충분히 이걸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이런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딱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다리고 버티게 하는 나의 긍정적인 보호 요인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좀 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또 즐겁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신세대들이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는 모르모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더욱 그렇고 코로나19의 시대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물론 이전의 격차들하고는 엄청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나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청소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무도 답이 없어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저 사람이 정답을 알려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답을 찾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되 거기서 내 생각을 계속 해가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명상을 해가면서 정답을 찾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청소년 시기에는 좀 호연지기를 크게 잘 기를 필요가 있다. 지금 특히 이제 비대면 문화 속에서 적어지는 자기 모습, 항상 거기에 익어지게 되게 되면은 사람 또 집단 이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큰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기에 자기 생각을 좀 더 넓혀내고 좀 호연지기를 가지고 미래의 주역이다 하는 이런 좀 큰 생각, 또 내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좀 세상에 어떻게 내가 필요한 사람, 또 세상에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이제 좀 넓고 큰 생각, 이걸 좀 길드는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말했을 때 그 10대는 사실 뭐 30대 뭐 할지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그 뭐 취직에 대한 생각은 말고 지금 사실 뭐 청소년인데 제일 사실 자유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자유 원하면 그 자유 찾아야 돼요. 거기 한국 그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좀 프랙티컬한 질문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해외에서 보통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1년 동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이 뭐 6개월 동안 일하고 6개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뭐 프로젝트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그 취직 생각 없이 그 1년 동안 자유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은지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시간 가지고 거기 낭비한 시간 아니고 거기 인생 중에 제일 소중한 1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을 모시고 그 팬데믹 시대의 그런 불안과 단절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그 어떤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치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또 공감하는 그 일에서 아마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네 분 전문가분들의 그 고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주신 여러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음 서핑 청춘이라는 이름의 파도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